점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현생의 업이 점수로 하나하나 매겨집니다. 그 삶을 일종의 자격 시험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한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재수 삼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심판을 맡은 새 대천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 600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의 선행으로 단번에 600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단 한 차례의 악행이 평생 쌓은 공덕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보게 되면 삶이란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600점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엄청 좋은 일을 해도 600점이 되고요. 또 점수 쌓아놨던 걸 한 번에 나쁜 일을 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600점을 받는 경우가 한 10,000명 있으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이제 이 정도 비율인 거예요. 그중 한 명은 환생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정신이 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제 점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환생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생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대천사들이 영혼을 심판할 때 적용하는 채점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업보를 뜻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이 카르마에다가 도구를 뜻하는 단어인 그라프를 붙여가지고 카르모 그라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생에서 얻은 악업 점수와 선업 점수를 계산하는 기계예요. 이건 마치 제가 즐겨 찾는 스마트워치처럼 작은 액정화면, 키보드가 달린 그런 모습이에요. 소설에서 사람들은 이걸 왼손에 이제 시계를 차고 오른손에는 카르모그라프를 차고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을 카르마그래프에 입력하면 점수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몇 점인지. 그래서 카르모그래프 화면에 말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나빠지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예요. 이제 동물로 가는 거니까. 더 나빠지면 개, 토끼, 민달팽이, 아메바 차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파슬리 줄기, 버섯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천사들로부터 심판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악업 점수가 높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베르나르가 설계한 사후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업은 살인입니다. 책에서는 남의 죽음을 유발하는 범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잔혹행위에 만약 성폭행이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현실에서 살인과 성폭행 둘 중 어떤 것이 더 큰 악행인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 강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컴퓨터 게임 속에서 살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폭행은 금지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현실의 법을 놓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폭행보다 살인이 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소설 속에 있는 악업 점수하고 비슷한 설정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 관점에서는 성적 피해를 받고 살아남는 것, 아예 살인을 당해서 죽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런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성폭행이 더 악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총싸움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이게 전략이나 컨트롤 능력을 겨루는 놀이죠. 반대로 성적인 범죄가 묘사되는 게임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쾌락을 단순히 시뮬레이션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업점수에서 같은 선행을 되풀이하는 걸 빼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잘 가르쳤을 때 150점에서 840점까지 가능한 최고의 선업입니다.
제가 지금 딸이 둘이니까 잘하면 저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출산은커녕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아이 교육,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마치 개인 입장에서의 선업이냐 악업이냐라고 나눠보는 건 좀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문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공동의 선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천사한테 가서 환생 여부를 심판받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 영혼에게 대천사가 환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정해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위궤양과 천식을 앓는 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심지어는 체력, 미모, 목소리, 카리스마, 고집 등 굉장히 세세한 특성들을 모두 정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영혼이 대천사한테 약간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말뿐이군요. 아직도 더 알려줄 게 있습니까? 십자 말풀이에 재주가 있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내 환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준 요소가 너무 많군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한테 자발성이 있다는 것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과연 같은 개념일까?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한 거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너의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뇌가 판단하고 내 몸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게 나의 온전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천사가 영혼에게 아주 세밀하게 환생의 조건을 정해주고 있죠. 이건 다음 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하는, 억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핏 교수가 한 신기한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A그룹한텐 짐이 가득 든 무거운 배낭을 이렇게 짊어지게 합니다. B그룹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실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한테 원덕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원덕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짐작해보는 실험이에요.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B그룹보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A그룹이 언덕의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같은 언덕이지만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음악을 들려줬어요. A그룹한테는 기분이 착 가라앉는 좀 우울하고 무거운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그룹은 언덕의 각도를 평균 31도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B그룹은 평균 19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가자들이 언덕의 각도를 답한 게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즉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좌우하는 환경, 마치 그 대천사가 정해주는 현생의 조건인 겁니다. 즉 환경은 자유의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되는 자유의지에 따라 갖고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자발성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일상의 예를 보면 길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한텐 1,000원 한 장 꺼내주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하지만 당장 내가 버스를 타러 갈 수 있는 1,000원밖에 주머니에 없어. 그런데 마지막 이 1,000원을 꺼내줄 수 있을까? 근데 결과만 놓고서 꺼내준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안 줬으니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건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책 타나토노트에서는 이번 생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거나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점수가 낮은 경우 대천사가 자유의지를 빼앗고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은 더 나쁜 환경에서 자발성을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복이 잘 될까요?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과 악에 주어지는 점수제도, 카르마가 만약에 실존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점수 기준을 세우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좋은 일인지 이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을 세울 때 서로 자신이 유리한 기준을 세우려고 아마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까?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선과 악의 채점 기준이 제시되자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살면 죄를 지을 염려가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점수를 0점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알약이 개발되기도 해요. 오프사이드라는 이름의 알약이었다. 그 이름은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듯이 때가 되기 전에 천국에 미리 올라가게 해준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말하자면 무통 자살을 위한 정제인 셈이었다. 망친 삶보다는 새로운 삶이 낫다. 단순하고 의미가 분명한 슬로건이었다.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른들도 소설 속에서는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주어지는 점수가 명확하니까 선행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게임 연구하다가 봤던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신기한 실험이 있는데 명상 게임 실험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 명이 마주 앉아가지고 눈을 뜨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공이 있습니다.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 양쪽 두 명한테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명상을 잘하면 공이 이렇게 상대 쪽으로 쭉 가요. 명상을 못하면 나한테 공이 쭉 밀려옵니다. 이때 명상이 뇌파가 안정화되어야 하는 이제 단계를 말하는 건데 상대보다 명상을 잘해서 공을 이제 밀어내는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뇌파가 안정화가 안 되겠죠. 게임 도중에 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랑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 보면서 아무 생각을 또 안 해야 돼요. 아이러니한 규칙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의 위치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카르모그라프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선업을 많이 했는지, 악업을 많이 했는지, 내가 환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라면 이거 계속 볼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알람보다 훨씬 여기 집착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세상이 어지럽혀질 거라는 겁니다. 앞서 소설 속 사람들이 선과 악을 평가받는 곳은 영적 세계, 영계의 대 7천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대천사에게 심판을 받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빛의 산으로 가기까지는 우선 영적 세계, 영계로 가야 합니다. 영혼을 영적 세계, 영계로 보내려면 6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이륙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선 생명의 지운과 사라지고 약 86kHz의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3단계는 코마 상태이고요. 4단계에선 영혼이 지구를 벗어납니다. 5단계에선 우주 공간으로 비행을 해 날아갑니다. 약 18분의 시간 동안 비행하고 나서 6단계,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빛의 동그라미가 출현합니다. 영계의 가장자리로 파란 기슭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영계 입구를 지나 청색 빛깔의 제1천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소설의 뼈대, 라울이 완성한 영계 지도를 보면 총 제7천계까지 있습니다. 각 천계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좀 나눈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보입니다. 그중 저는 주황색 색을 띠는 천계, 제 4천계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천계에서 겪는 일을 보면
끝없이 늘어선 영혼의 행렬 사이에 오래전에 죽은 다른 영혼들이 있고요. 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재미난 상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구현된 게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관내 불교 회화실, 괴불 전시 공간에서 옛 승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승려 초상은 한 분은 16세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 다른 한 분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승려이자 화가로 활동했던 바로 신겸이었습니다. UHD 화면 속에서 두 고성이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죠. 저한테도 말을 걸어주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영계의 제 사천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대중적으로 이미 경험을 해본 게 있어요. 한 방송에서 이런 걸 만들었던 적이 있죠. 보컬 AI 기술로 고 김광석 씨를 복원한 겁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김광석 씨가 보고 싶다를 아주 멋있게 불렀던 게 저도 이제 귀에 남겨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소설 속 제 사천계가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김광석 씨의 영혼을 만난다고 한다면 김광석 씨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 해줄까? 사후세계의 자리를 잡고 있을 김광석 씨에게 당신을 어디까지 되살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을 때 뭐 장기기증 같은 거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약서에 복원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시해서 사인을 받는 것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원된 나의 영혼이 상업적으로 이런저런 데 쓰이는 건 괜찮은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안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죽은 자를 깨어내서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 과연 이런 게 살아있는 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것인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리 없이 그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막연하게 죽은 분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계 탐사의 주도권을 지켜야 해요. 우리는 영계 탐사의 개척자였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몫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설을 보게 되면 영계, 저승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발생합니다. 현생에서. 저는 이거를 보다가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대항해 시대,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의 신학로 개척이나 신대륙 발견이 활발했던 그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럽인들의 관점에선 새로운 개척의 시대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개척의 대상이었던 아메리카나 아시아,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개척이 아니라 그저 무서운 외세의 폭력적인 침입이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는 인간인 타나토노트들이 죽으면 대천사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이니까 평가를 받는 자가 개척을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아이러니한 접근입니다. 개척을 한다는 표현은 인간들이 우리가 속한 집단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그 견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계는 개척이나 통제와 같은 접근으로 서로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세상을 비춰보는 일종의 배움의 공간, 거울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